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판산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동산 기사 믿지 말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 보기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혹시 지난번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판산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판산형 아파트는 한 일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며 평면도상 복도를 중심으로 남북 간 공간의 분리가 명확하고 남북 간 공간이 창으로 개방되어 있어 통풍에 유리한 구조이다. 그러니까 판산형 아파트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형 아파트. 길게 좀 직사각형 모양, 누구 표현으로는 이제 성냥갑 모양의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워형, 탑상형 아파트는 탑을 쌓듯이 미음자 모양으로 위로 쭉 뻗은 아파트를 말하며 주택의 발코니 구조가 기역자 혹은 니은자로 이루어져 있어 주방과 거실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통풍에 있어서도 판산형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타워형 아파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다 이제 타워형 아파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워형 아파트는 이제 그 발코니 구조가 이제 기역자, 니은자로 되어 있어서 주방과 이제 거실의 분리가 사실상 이제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이제 구분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주방의 이런 구조보다도 타워형 아파트하고 이제 판산형 아파트를 이제 가장 이제 그 장단점을 얘기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통풍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산형 아파트는 이제 통풍이 잘 되고요. 마창으로 돼 있어서 통풍이 훨씬 원활하고 수월하고 이제 근데 타워형 아파트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판상형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중개사 모습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타워형에 비해 판산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선호 현상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입주 2년차 아파트들의 거래가는 현실 가치가 반영되어 가는 단계에 이어서 최소 4년 이상은 지나야 평면별 호불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입주 시점까지는 분양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입주 이후로는 점차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의 차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저자 아포유님께서 이제 타워형 아파트와 판산형 아파트의 그 평면도 차이에 따른 그 가격의 그 변화. 그러니까 판산형이냐 타워형이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건데요. 이제 신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단순히 평면도에 따라서는 이제 그 비교가 어렵다고 봤고 4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현실적인 이제 투자 수요가 다 거치고 이제 실수요자 위주의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 시세, 정말 가격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고 봐서 4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타워형과 판산형 아파트의 그 가격을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판산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의 가격 격차를 한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판산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약 2~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이상의 거래가 격차가 발생한다면 타워형에 대한 매수 역시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다만 판산형보다 타워형의 거래가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도 분명 존재한다. 이유는 조망권 및 채광에 따라 타워형이 판산형에 비해 높은 평균 거래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평면은 아파트 구매 시 마지막 요건으로 남겨두고 조망, 채광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판산형과 타워형의 가격 격차를 고려하여 아파트를 매수하는 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판산형과 타워형 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약 2%에서 3%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라는 거는 뭐 1억에 대해서는 이제 200만 원 정도니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아무튼 뭐 이 정도. 어쨌거나 뭐 일반적으로 판산형 아파트가 선호도가 더 좋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판산형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이 비싼 경향이 있다. 뭐 이 정도를 이제 인식하시고 아파트 이제 나중에 거래를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판산형인데 더 싸다, 뭐 조망, 뭐 채광,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는데도 판산형이 더 비싸야 정상인데 더 싼 지역이 있다라면 그때 이제 판산형 아파트를 사면은 돈이 되겠죠.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판산형이 타워형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판산형보다는 타워형을 덜 선호한다. 아무튼 이 정도 이제 인식을 하시고 나중에 뭐 타워형 아파트를 사시든지 판산형 아파트 사시든지 그때 이제 뭐 가격이나 이런 걸 고려하실 때, 아, 판산형 아파트가 조금 더 선호도가 좋구나. 그래서 아주 조금 뭐 2%에서 3% 정도 가격이 좀 더 비싸구나. 뭐 이 정도 이제 인식하시면 거래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아마 아파트 이제 분양을 하시는 데 가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꼭 들리게 되죠. 이 모델하우스가 근데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분양 대행사의 매출은 대부분 성공 보수로 분양 세대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건설사가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뭐 인테리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분양 대행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이제 성사시킬 때마다 한 세대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의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분양 대행사에서. 분양 대행사 직원 또한 계약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모델하우스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모델하우스 운영 인력은 모두 분양 대행사에서 관장한다. 따라서 시공사에서는 분양 대행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며 대부분 PT를 통해 분양 대행사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 직원은,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 소속의 직원은 그 아파트를 뭐 청약하는 사람, 뭐 이런 계약하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 직원은 전적으로 이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뭐 어떻게 모델하우스를 끌고, 뭐 이런 전반적인 분양에 대한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양 대행사 직원이다. 또 이제 모델하우스 운영 인력, 뭐 모델하우스에 가면 뭐 안내원도 있고, 이제 뭐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모든 인력들을 이제 분양 대행사에서 관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공사에서는 이제 그 분양 모델하우스의 그 일을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따기 위해서 이제 PT를 이제 한다는 거죠. 시공사에서는. 시공사란 건 건설사, 뭐 푸르지오, 어디 푸르지오가 뭐 이제 분양을 한다 이러면은 각 분양 대행사한테 우리 뭐 이 아파트 분양할 거니까 너네가 한번 어떻게 할 건지 PT 한번 해봐. 경제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일종의. 그럼 분양 대행사들이 자신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뭐 아파트를 분양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전략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듣고서 이제 건설사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너가 괜찮으니까 너가 한번 팔아봐, 너가 한번 분양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죠. 가끔 모델하우스에서 내부의 공간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줄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주변 동네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분양 대행사 측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즉,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으니 청약을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준과 동시에 예비 수분양자의 청약을 계약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사람을 이제 뭐 몇 명씩 제안해서 들여보내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뭐 들여보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을 세운다는 거죠. 저도 이제 줄을 그런 식으로 서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모델하우스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뭐 너무 혼잡하고 이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인원을 한정해서 들여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는 일부러 줄을 쭉 세워가지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안전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홍보 효과 극대화 이 목적도 역시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이 그렇게 늘어서 있고 또 그 줄을 서면 저는 2시간 기다렸는데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줄 서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와, 사람들 진짜 많이 왔다. 와, 사람들이 이 아파트 이렇게 관심이 많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청약을 신청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당첨만 되면은 나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미지가 심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행여나 이제 뭐 청약을 했는데 뭐 예비 번호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자기가 있고 또 이제 얼마나 또 그 줄 선거에 대해서 또 신문 기사가 나가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청약 무조건 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또한 모델하우스의 붐업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인력 고용은 양로원 및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 회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들의 역할은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며 상품의 강점을 노출하는 역할을 진행하거나 줄을 서서 마치 사람이 매우 많은 것처럼 연출하는 것이다. 만약 혼자서 온 사람이 연신 감탄하며 돌아다닌다면 이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예상외로 모델하우스 붐업이 잘 될 경우 이렇게 고용된 인력을 경쟁 모델하우스로 보낸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의 역할은 상품에 대한 트집을 잡는 것이다. 야, 이거 너무 촌스럽다. 야, 이거 고장났네? 등등. 그러니까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일부러 이제 사람을 심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구나. 그럼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걸 이제 구조나 이런 걸 살펴보고 있는데 주변에 무슨 뭐 할아버지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이 아파트 좋네. 이 아파트는 구조 진짜 잘 나왔네. 와, 이 아파트 정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 분양 그 대행사에서 다 이제 심어놓은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이제 경쟁사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거기에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파트의 단점을 찝어내서 그 아파트 나쁘다. 그 아파트 안 좋다. 이거 별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그 경쟁사의 트집을 잡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상담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들의 역할은 사람들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평형대로 유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영업의 선수로서 티가 나게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 은연중 사람들이 해당 평형으로 마음을 먹게끔 유도하기 때문에 본인이 당하고서도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듯하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시공사 직원인 듯이 명함을 파고 당신을 유혹할 테지만 시공사에서는 그런 명함을 승인해 준 적이 없다.
상담사들. 내가 이제 분양을 이제 모델하우스를 다 둘러보고 나면은 이제 뭐 분양가하고 뭐 동호수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계약을 위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미분양이 될 것 같은 거, 잘 안 나갈 것 같은 거를 선택하게끔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어떤 회사 좋다고. 저도 뭐 상담을 받아봤지만 그러면 이제 막 어떤 이유를 대가면서 여기가 좋다. 지금 근데 여기가 비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안 좋은 미분양이 날 만한 것들을 일부러 유도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런 상담사 중에서 마치 뭐 대우건설 뭐 푸르지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함을 파가지고 대우건설 푸르지오에 뭐 누구 명함을 이렇게 판다든가 뭐 레미안 뭐 누구 명함을 파서 이제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역시 가짜라는 거죠. 시공사에서는 절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명함을 이제 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분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분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그들의 말을 다 믿지 말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델하우스 도우미가 있다. 그들은 모델 회사에서 공급하며 중간에 모델하우스 전문 브로커들이 존재한다. 바로 도우미 실장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여성이다. 해당 실장은 건설회사 혹은 분양대행사의 영업을 통해 선정되며 도우미 한 명당 하루 일당 20만원 중 30%에서 50%의 수수료를 챙긴다. 그러니까 뭐 모델 하우스에 가면 도우미들 있잖아요. 막 예쁘게 뭐 생기신 분들,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델 회사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모델 그 하우스에 전문적으로 이제 모델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브로커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이제 도우미 실장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브로커의 그 수수료 명목으로 약 수수료 30% 50%를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우미 분들이 이제 하루 일당이 약 20만 원인데 뭐 많게는 10만 원을 가져간다는 거죠. 절반까지를. 그래서 이제 아무튼 모델 하우스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이제 다 이제 각본회에서 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현장에서 약 10명의 도우미를 고용하니 10일을 일할 경우 40%만 적용해도 8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일이니 10일간 발생 수익으로 약 800만원을 챙기는 고수익 업종이다. 이건 이제 그 브로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실장이라는 사람의 이제 수익 구조죠. 도우미 10명은 고용해서 8만원 받는다고 치면은 20만원 중에 8만원을 스스로 떼간다고 치면 8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모델하우스의 그 운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10일을 계산하면은 약 800만원, 한 건당 800만원을 이제 그 도우미 실장이라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게 되며 마치 상담사를 자신의 아군으로 착각하고 분양을 받게 된다. 정말 상담사에게 당하고 싶지 않다면 견본주택 내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만 하고 절대 어떤 평형이 반응이 좋은지 어느 위치가 좋은지 등을 질문해서 정보를 취득하기보다는 직접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들 말 믿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지.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고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절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항상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은 그들의 뺨에 넘어가서 잘못된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뭐 이런 성장 읽기 같은 영상을 많이 보시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문기사에 속지 마라. 신문기사를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신문기자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절대적인 갑이다. 일단 해당 신문의 기사가 노출되기 위해서는 건설사에서 광고를 의뢰해야 하며 광고 의뢰가 들어오고 난 후에 신문기자는 건설사의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대행사에 전화해서 기사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광고 대행사에서는 몇 월 며칠에 몇 면에 나갈 기사라면서 기사 초안을 잡아 시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럼 해당 월일에 시공사가 승인한 신문 기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다. 신문에서 분양성이 좋다고 써져 있는 기사는 결국 이처럼 아파트를 공급할 시공사에서 작성한 자료인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부동산 특집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특집면은 말 그대로 시공사에서 작성하는 광고이며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부동산 면에 있는 뭐뭐뭐 기자가 썼다고 나오는 일반적인 기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종합일간지,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그 종합일간지에 이제 부동산 면이 있고 또 이제 특별 섹션 혹은 특집 기사라고 해서 따로 이제 신문 기사가 얇게 신문지가 얇게 또 포함돼가지고 부동산 특집면 뭐 이런 특집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기사가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특집이라고 해서 원래 신문 말고 따로 신문으로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그건 완전 광고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광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종합일간지 속에 있는 경제면 혹은 부동산 면에 있는 기사 역시도 다 광고라는 겁니다. 그 기사들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건설사들이 광고에 이제 의뢰를 해요. 광고 대행사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신문 기자한테 이제 광고 의뢰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무슨 아파트 분양할 건데 좀 잘 좀 써주세요. 이러면 이제 신문 기자가 건설사의 그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대행사에 신문 기자가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홍보 기사 하나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광고 대행사에서는 이제 기사를 막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초안을 잡아서 기사에 그 다 써진 기사를 가지고 이제 시공사에 한번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 써 나가도 되겠냐? 그럼 시공사가 거기서 승인을 하겠죠. 뭐 이건 고쳤으면 좋겠으면 고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시공사한테 승인을 받으면은 그 기사가 토시 하나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그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처럼 나간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기사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의심을 하고 이제 이건 광고다라고 항상 의심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부동산 기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어떤 아파트가 뭐 교통 호재가 있어서 뭐 분양이 잘 될 것 같아 보인다. 혹은 뭐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것들 다 광고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떤 아파트가 뭐 뜬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는 뭐뭐가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다 무조건 100% 광고예요. 다. 부동산면은 대부분 다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완전히.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 편. 오늘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또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또 책에 나온 것 중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많아서 조금 이제 좀 더 긴 시리즈로 계속 대한민국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